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두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대단원 1 정근대 한국사의 이해에서 중단원 1 고대국가의 지배체제의 바로 두 번째 주제죠.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의 발전 봤을 때 이 중앙집권적 고대국가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국가의 중앙은 누가 있죠? 바로 왕이 있습니다. 왕. 중앙은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집은 집중된다. 집중된다. 권은 권력. 즉 여러분들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는 무슨 뜻이냐면 왕에게 권력이 집중된 국가를 바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었죠. 여러분들 처음 국가의 시작은 한 군장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는 그냥 군장국가였어. 그지? 군장국가였는데 군장국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한 게 뭐였어? 바로 연맹체 국가였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부여, 가야 전부 다 연맹체 국가입니다. 연맹체 국가의 특징은 뭐였어요? 왕권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였죠. 왕은 아무리 왕이어도 왕은 그냥 대표일 뿐이고 연맹체 국가에선 대표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거나 이런 식이고 그 나머지 이 군장들이 다스리는 부를 간섭할 수가 없었잖아. 그지? 왕권이 미약했어. 근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일부 국가들은 왕에게 권력된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나머지 군장들은 왕 밑에 귀족으로 편성이 되게 되고요. 왕한테만 권력이 모조리 집중되는 거. 중앙집권적 국가인데 이거 한번 내용 볼게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첫 번째 특징 뭐냐? 바로 활발하게 정복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에 연맹체 국가의 왕이 활발하게 정복활동했어. 영토 엄청나게 넓혔어.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복활동을 이끈 왕의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 계승도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복활동을 이제 주관했던 왕이 나 내 아들한테 왕위 물려줄 거야. 왕위 계승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다른 부의 군장들이 뭐라고 못하는 거야. 왜? 너무 세졌으니까 이제. 자, 정복활동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는 게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 두 개였고요. 그리고 왕권이 이제 강화됐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안에 기틀을 마련을 하는 거죠. 관등, 관리의 등급, 공복, 공식 복장, 율령, 법, 신분제 이런 거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 하나로 묶으려고 불교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특징. 알아두세요. 자, 이 부여와 가야 같은 경우에는 연맹체 국가 단계에서 끝났어. 멸망해버렸어. 자, 보시면 그냥 서로 비등비등하고 왕권이 미약한 상태에서 끝났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연맹체 국가였지만 방금 위에서 봤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서부터 쭉쭉쭉 배우기 시작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영토 확장과 왕위 계승의 안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에서 왕권이 안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거 뭐라 그랬어? 바로 활발하게 정복 활동하고 이렇게 영토 확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대들지 못하니까 왕권이 강해지는 거라고 했잖아. 자, 그 과정을 지금 우리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삼국의 영토 확장. 고구려 어떤 모습을 초반에 보였느냐? 자, 고구려는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요. 바로 여러분들 옥저 기억나시죠? 바로 옥저를 여러분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는 태조왕 때 옥저 정복해서 요 땅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먹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곳으로도 눈을 돌려서 여기 지금 보면 얘들아 지금은 중국 땅인데 여기 튀어나온 곳이 있어. 여기를 랴오둥 반도라고 합니다. 반도는 여러분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반도라고 하죠. 자, 이 태조왕 때는 여기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 진출을 도모했다라는 것도 그냥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고국천왕 때는요, 여러분들 이색인데 진대법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한 제도, 바로 백성들을 위한 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이 진대법이 뭐냐면은 농민들이 이제 봄이 되면은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계속 쫄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고국천왕이 진대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해서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농민들이 배고플 때 특히 봄철에 많이 배고팠거든. 그때 곡식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수확하게 되는 가을에 갚아라
라고 하는 제도, 이거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 측의 경제적 몰락을 방지하는 이런 법도 실시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여러분들 그림자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사용해가지고 농민들의 마음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는 그러한 효과도 거두게 되었던 거죠. 정말 천사 같은 왕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고국천왕. 선생님이 이거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왕이 이따가 또 비슷한 이름의 왕이 나오는데 이거 구분하라고 하는 거야. 고국천왕 천사같이 진대법 실시한 거야, 백성 위에서. 자, 그 다음 이제 백제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는 어떻게 영토를 확정하였느냐. 자, 여러분들 고1도 아닙니다. 고3도 아니죠. 고2왕입니다. 미안해요. 자, 아무튼 고2왕. 백제 고2왕 때는요, 여러분들 3세기입니다. 자, 백제는요, 마한의 한 작은 국가인 백제국에서 나왔다고 했어. 자, 처음부터 백제가 땅이 넓었던 건 아니고요. 이 고이왕 때 여러분들 마한에 있는 나머지 작은 국가들을 이 고이왕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한의 소국, 작은 국가들 공격해서 한강 유역, 고이왕 때 장악하게 되고요. 이렇게 탄탄하게 힘을 조금씩 길러온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는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별표, 자, 근초고왕, 즉 백제의 리즈 시절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의 왕이다. 자, 근초고왕 때 같은 경우에는요, 남아있는 마한의 자녀 세력들, 자녀가 남아있는 거잖아. 마한에 남아있는 세력들을 전부 다 이제 복속을 시키고요. 그리고 마한 쪽, 여기를 이제 거의 대부분 근초고왕 때 차지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먹을 땅이 없네. 이제 어디 먹지? 냠냠. 아, 고구려를 공격해야겠다라고 해서 얘들아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백제의 수도 한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남 위례성이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이 근초고왕이 위로 시선을 돌려서 고구려에 여기 평양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평양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 근초고왕이 이 평양성을 공격해 오니까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어떤 왕이 있냐? 고국원왕. 앞에 있는 고국천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이 쳐들어왔다고 싸우러 가겠다. 바로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갑니다. 근데 당시에 근초고왕에게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평양성에서 고국원왕은 전사하고 말죠. 전쟁 중에 죽는 거 전사라고 해. 자,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해서 고구려에 누가 죽었다? 고국원왕이 죽었다. 아, 죽으면서 얼마나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거야, 근초고왕이. 자, 굉장히 원한에 차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죽어서 여러분들 고국원왕.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고구려의 평양성 여기까지도 이제 공격해가지고 위쪽의 땅을 확보한 백제. 다른 나라와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합니다. 자, 바로 중국의 요서지방이라든가 그리고 중국의 산둥반도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중국의 왕조 중에 동진이라고 있었어. 중국의 왕조.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일본 당시 외라고 불렀죠. 중국 및 외와도 교류를 하는 등 굉장히 근초고왕 때는 아주 바깥쪽으로도 쭉쭉 뻗어 나갔었다라는 거. 그거를 얘들아 알 수 있는 그 유물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칠지도. 7개의 가지를 가졌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7개의 가지를 가진 칼이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근초고왕이 일본 왕, 외 왕에게 너 앞으로 나한테 충성해라잉. 내가 이거 칼 줄 거야. 라고 해서 줬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사실을 알 수 있는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근초고왕이 잘 나갔다는 거죠. 자, 백제가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 신라는 뭐 하고 있었느냐? 신라는 여러분들 쩔이었어요. 즉 쪼렙이었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난해 작은 국가인 사로국에서 시작이 되었잖아. 자, 신라는요. 4세기 후반 내무랑 때 어떤 일을 하였느냐? 바로 진안 지역 대부분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조금씩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었어. 이 내무랑 때는요. 여러분들 사실 왕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칭할 때 왕이라고 안 했고요. 마립간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명칭은 여러분 뇌물마립간이라고 하는 거죠. 뇌물마립간. 자, 당시엔 여러분들 이 마립간이 어떤 뜻이냐면 가장 으뜸가는 말뚝이라는 뜻이래. 가장 으뜸가는 기둥이 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안 적었는데 이 뇌물마립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이 외가
신라를 쳐들어와요. 근데 뇌물마리간이 힘이 없다 보니까 당시에 고구려에게 SOS를 치거든. 고구려야 도와줘 라고 했을 때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이었어.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무찔러주고 대신에 신라는 이제 고구려에게 약간 말을 잘 듣는 고구려의 하나의 막 신하까지는 아닌데 고구려의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로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복 활동을 주도한 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곳, 즉 왕이 속한 부, 작은 소국이죠. 여기는 당연히 권력이 강화되겠죠. 왜? 정복 활동 주도해서 실제로 방금 앞에 본 거와 마찬가지로 영토를 확장하고 뭔가 성과를 이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왕과 왕에 속한 부의 권력은 가면 갈수록 이제 권력이 강화되고 다른 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왕한테 함부로 못 대드는 거야. 왜? 그러다가 자기가 정복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다른 부와의 세력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 왕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안정적으로 왕위 계승도 확립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줘도 다른 부가 간섭을 못해. 왜? 무서우니까 이제. 엄청 세졌으니까. 이해 가시죠? 왕위 계승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다. 자, 이제 얘들아, 영토 확장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왕권도 안정시키고 이제 왕위 계승도 안정적으로 바뀌었어. 이제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율령 반포와 제도 정비에 기반한 성장. 얘들아, 율령은 얘들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필수 학습 요소고요. 율령은 여러분들 한자어입니다. 여기서 율은 무슨 뜻이냐면은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법. 즉, 요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형법에 관련된 거야. 법을 어겼을 땐 이렇게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거 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도와 규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들 있잖아. 뭐 교육제도라든가 행정제도라든가 아니면 규칙 이런 것들. 이런 걸 합쳐서 령이라고 부릅니다. 즉 요거는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행정법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시스템들, 규칙들 이런 거 전부 다 행정이라고 하죠. 즉 율령은요 여러분들 고대 국가의 법률인데 형법과 행정법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삼국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치체제를 정비를 하게 되고요. 이 율령을 반포한 왕, 요건 좀 알아두세요. 요거 디딤영상 퀴즈에 나오거든. 고구려는 소수리망,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법흥왕. 얘들아,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법은 율령이네, 율령 반포는 신라 법흥왕이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국의 율령 반포와 제도 정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상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소수리망 때입니다. 4세기 후반이고요. 이때는 근초고 왕에게 고구려의 왕인 고국원 왕이 전사당한 이유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여러분들 혼란스럽겠죠. 왕이 죽었잖아.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이 소수리망 때는 다시 한번 나라 제대로 일으켜 보려고 소수리망이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바로 율령을 반포를 합니다.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을 하죠. 태학,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 겁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립대학, 태학을 설립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불교도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탄탄하게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체제를 정비한 소수리망 덕분에 광개토대왕 때는요, 이제 나라 안에 제도 정비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바깥쪽으로 눈을 돌려서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크게 하게 되는 거죠. 이 광개토대왕 할 때 미칠 광자 아니죠? 넓을 광자입니다. 개는 연다, 토는 땅이죠. 넓게 땅을 연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 자, 광개토대왕은요 4세기 말에 백제를 공격합니다. 너희 백제, 우리의 조상님 고국 원왕을 죽였지 라고 하면서 백제를 공격하고요. 한강에 여러분들 옆에는 지도 볼게요. 한강 이렇게 흐르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한강 흐르는 거 보여? 자, 한강 아래쪽을 공격을 해서요. 한강의 이북 지역 여기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차지를 하게 되고요. 자, 이북이라고 하면 한강 건너 북쪽이라는 뜻이야. 이가 들어가면 얘들아 이남 이북 들어가면은 건너라고 생각하세요. 한강 건너의 북쪽 요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라의 외가 침입을 해왔다고 했잖아. 뇌물왕 때죠. 뇌물마리간 때. 뇌물마리간.
이 신라 뇌물마리간 때 신라에 침입했던 왜를 대신 격퇴시켜준다고 했어. 대신 격퇴해주면서 옆에 있는 가야까지 같이 이 광개토대왕이 때려버리죠. 그래서 당시에 가야를 이끌었던 금광가야가 쇠퇴하게 된다라는 것도 그냥 여러분들 짬짬이 이렇게 지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북쪽으로 땅을 많이 넓혔습니다. 옆에 있는 지도 계속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요 지역 랴오둥 반도라고 했죠. 요 지역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반도 북쪽의 중국 땅 이 넓은 데 전부 다 이 광개토대왕 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랴오둥과 만주 일대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땅을 넓혀놨으니까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 장수를 해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97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은 여러분들 성인 남자가 50이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산 거죠.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북쪽으로 땅을 넓혔으니까 나는 한번 남쪽을 가볼까 라고 해서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 남진정책이라고 합니다. 남쪽으로 진출, 나아가는 정책이다. 남진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자, 얘들아, 근데 남진정책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옆에 있는 지도 다시 볼게. 당시 고구려의 수도는 여기 국내성 여기였거든? 너무 위쪽이야.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남쪽이 먼 거야. 한반도 남쪽이.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옛날에 그 고국원왕 죽었던 평양성 있죠? 여기로 바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얘들아, 수도를 옮기는 거 천도라고 불러요. 즉 남진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도를 북쪽에 있던 걸 남쪽에 있는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 고국원왕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백제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당시 백제의 수도 한성이었고요. 백제에 공격하게 되면서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는데 성공하고, 그리고 한성을 함락하니까 그 주변에 한강 땅도 전부 다 고구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 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게 되었다. 자, 이때 장수왕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1세였어. 완전 할아버지가 노익장 발휘해가지고 다 차지를 했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땅이 넓은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한강 유역 차지했을 때 모습 보면은 이거 장수왕 때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의 율령 반포와 제도 정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제 고이왕. 고이왕 우리 아까 봤었어요. 그죠? 고이왕과 뭐 했던 왕이었어? 마한의 소국들 여러분들 정복해가지고 한강 유역 장악했던 그 왕이잖아. 자, 이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 유역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관등제를 이때 마련을 하게 됩니다. 관등제는 말 그대로 관리의 등급을 정한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 관리 등급 있죠?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다 관리의 등급이잖아요. 그런 관리의 등급, 너는 1등급 관리야, 너는 3등급 관리야 이렇게 정해준 거야. 그리고 각 관리의 등급마다 입을 수 있는 공식 복장 색깔이 다르거든. 관리의 공복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옷 입은 색깔만 봐도 얘는 높은 관리구나, 낮은 관리구나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정비를 한 거예요. 율령도 이 고이왕 때 반포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밑에 있는 자료 보면은 이게 바로 백제의 관등입니다. 제일 높은 1급 공무원, 바로 좌평이라고 불렀어. 좌평이 왕 다음으로 높은 거야. 자, 그리고 1급부터 첫 번째 관등부터 이 여섯 번째 관등까지는 여러분들 자색 고구마, 붉은 색깔 있잖아. 요런 복장을 입고요. 그리고 이 7등급에서 11등급까지의 관리들 같은 경우에는 비색이라고 해서 다홍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런 거 있고 12등급부터 16등급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청색 복장을 입고 딱딱 눈에 딱 띄는 거죠. 자, 이렇게 나름대로 고이왕 때 이렇게 제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사세기 때는 누가 전성기 맞이했다고 해서 큰초고왕의 전성기 마련하면서 잘 국가의 털을 닦고 있었어. 근데 5세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 5세기에 여러분들 고구려에 누가 있었어? 우리 방금 전에 봤지? 고구려에 장수왕이 있었잖아. 장수왕이 공격했잖아. 고구려가 남진정책 실시하면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그 다음에 백제수도 한성 함락시키고 해가지고 고구려 공격으로 한성 함락돼서 한강 유역 빼앗겼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때 백제 왕이 죽어요. 이때 죽었던 백제 왕이 누구냐면 바로
괴로왕이었어. 괴로왕. 얼마나 죽으면서 괴로웠겠어. 괴로왕. 뭐 괴로왕이 죽었어요, 하여간. 죄송해요. 자, 아무튼 한성이 함락당했잖아. 수도인 한성. 빼앗겨서 당연히 수도를 빼앗겼으니 다른 곳으로 백제는 갔어야 됐겠죠. 바로 웅진,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웅진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 공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제유적지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공주, 충청남도 공주에 가면요, 이런 산성이 하나 있어. 이거 선생님 젊었을 때 30살 때다. 30살 때. 자, 아무튼 이런 산성이 하나 있어. 이거 공산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백제의 그 수도를 둘러싼 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돼가지고 현재도 남아있으니까 혹시라도 갈 기회 있으면 나중에 가보시고요. 아무튼 한성이 함락당하고 백제는 웅진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게 됐다는 거죠. 자, 웅진으로 수도를 전도한 백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무령왕 때 열심히 웅진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국가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성왕 같은 경우에는요, 웅진 땅이 너무 급하게 부랴부랴 천도하다 보니까 너무 좁다라고 해서 조금 더 벌판이 넓은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 사비로 수도를 다시 한번 옮깁니다. 이거를 사비로 천도했다, 사비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 관청 22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22부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국가를 한 번 더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다스려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얘들아, 뭐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여러 가지 부서 있잖아. 그렇게 중앙에 여러 가지 부서 설치했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위기를 맞이한 이후에도 무령왕과 성왕이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중흥이 뭐냐면 얘들아, 다시 한번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 다시 한번 잘 나가보자, 뭐 이런 건데, 잘 나가보려고 다시 한번 옛날에 한강 유역을 빼앗기기 전에 그 찬란했던 근초고왕 때 그 전성기 다시 한번 누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성과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세기입니다. 얘들아, 6세기면 어떤 때냐면 지금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백제는 중흥하기 위해서 노력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야. 이때 지증왕 때 신라는 왕호를 원래 마립간이었다가, 내무랑 때 마립간 썼다고 했죠. 마립간이었다가 왕호로 변경을 하고요. 이 왕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서 사용하던 중국식 칭호거든. 이런 중국식 칭호인, 당시 중국은 선진국이야. 그 선진국가 받아들인 거야. 왕으로 변경하고 국호도 신라로 확정하게 됩니다. 원래 이전에 신라는 뭐 설하벌, 뭐 아니면 사로우국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앞으로는 신라라고 하겠다라고 지증왕 때 확정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증왕 이후에 법흥왕 때 한번 볼게요. 법흥왕 때 알아야 돼요. 이때는요, 여러분들 지금의 국방부 같은 거, 바로 군사권을 장악하는 그 중앙부서 병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의 국방부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군사 관리 같은 거 전부 다 시켜가지고 그거를 법흥왕이 본인이 이제 전주 지휘를 하는 거죠. 병부 설치하면서 군사권을 완전히 법흥왕이 장악을 했다. 그리고 법도 마련합니다. 율령을 반포하고요. 알아야 되겠죠? 관리의 공복도 제정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의 등급도 마련을 하는데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관리의 등급을 마련해서 이제 17관등제라고 해요. 이제 관리들을 일원적으로 질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의 국무총리처럼 대통령 다음에 국정총괄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요. 신라의 법흥왕 때는 상대등이라고 해서 국정을 총괄하는 관리 자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국가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스려 나가기 위한 시스템들을 이 법흥왕 때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왕은 이제 나라 일 신경 안 쓰고 밖으로 뻗어 나가기만 하면 돼. 바로 진흥왕 때 드디어 가장 발전이 느렸던 신라가 기지개를 켜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신라의 전성기 때 왕이에요. 6세기 중후반입니다. 진흥왕 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지금의 그 청소년 단체, 여러분들 청소년 단체 많이 아시죠? 뭐 보이스카우트 막 이런 거 있잖아. 걸스카우트 막 이런 거 있잖아. 또 다른 무슨 스카우트 있나? 하여간 그런 것처럼 당시 신라에도 청소년 단체로 화랑도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완전 관리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국가의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제도로서 화랑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원래는 청소년만 있었는데 인재 양성하는 제도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진흥왕 때 여러분들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거 어떻게 진흥왕이 가져갔어? 요걸 알려면 여러분들 좀 얘기가 복잡해. 그래서 이때 얘기들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흐름을 알면 돼요. 자, 여러분들 원래 가장 처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백제였잖아, 그치? 근데 장수왕이 남진정책해서 한강 유역 가져갔잖아, 그죠? 근데 당연히 백제 입장에서는 빼앗긴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고 싶을 거 아니야. 당시 백제는 여러분들 빼앗긴 이후에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으려고 시도를 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성왕이었어. 사비로 천도했던 그 성왕. 백제 성왕이 옛날 우리가 진짜 이 괴로왕 그때까지만 해도 한강유역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장수왕 저 새끼 때문에 나 짜증나네. 이거 어떻게 다시 찾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신라의 진흥왕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성왕이 진흥왕에게 야 우리 같이 손잡고 저 고구려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한강유역 같이 되찾지 않을래? 라고 딜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그러면 뭐 해줄 건데? 라고 하니까 성왕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한강유역 반 잘라서 너네 줄게. 절반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진흥왕 입장에서는 그거 괜찮네. 콜 해가지고 성왕과 진흥왕이 서로 손을 잡고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유역을 뺐습니다. 뺏었어. 그래서 반반 나눠 가지기로 했잖아. 근데 뭐냐면 진흥왕이 성왕의 통수를 쳐버려. 뒤통수 친다고. 그래서 성왕이 야 우리 반반 나눠 가지기로 했잖아. 뭐야? 하니까 응 아니야. 내가 다 가질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전부 다 차지하게 되고요. 성왕은 이것 때문에 진흥왕한테 빡쳐가지고 전쟁을 걸거든. 근데 결국에는 전쟁에서 져서 죽어. 백제의 중흥 노력은 실패하게 되는 거야. 슬프지? 자, 아무튼 이렇게 진흥왕 한강유역 차지하고 그리고 당시에 가야연맹의 맹주였던 우두머리였던 대가야를 정복하고 아예 가야 자체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 진흥왕 때 지도야. 진흥왕 때. 보시면 한강유역 여기 한강이잖아. 여기 전부 다 신라가 이제 먹고 있고요. 가야도 이제 없어. 가야 전부 다 신라가 먹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고구려 땅까지 쭉쭉쭉 진출해 나가가지고 굉장히 넓은 영토를 신라가 바로 6세기 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땅을 많이 점령한 거 너무 뿌듯하잖아. 진짜 잘했다 나 자신.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령지에 여기 내가 다 점령했지롱 나 왔다감 이런 식의 비석을 많이 세워놔. 그런 왕이 왔다간 점령지에 세운 비석을 여러분들 순수비라고 불러. 순수비. 마음이 순수하다, 퓨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이 둘러보고 간다라는 뜻이야. 자, 점령지마다 순수비를 세우고요. 이런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단양이라고 해서 여기 있어요. 여기 한강유역 차지했다는 거 나 한강유역 먹었지롱 막 이렇게 적혀있는 단양신라 적성비라고 하는 점령지에 단양신라 적성비 그리고 순수비도 건립하게 됩니다. 즉 마지막에 전성기 차지한 건 누구였다? 신라였다. 자, 여러분들 이 삼국시대에 한강을 둘러싸고 계속 누가 가졌다가 빼앗겼다가 또 빼앗겼다가 계속 이러잖아. 그거 간단하게 정리한 거거든. 이건 학습지에 없어. 너네가 디딤 영상을 봐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요거 혹시 적을 거면은 따로 적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보면은 3세기 때 고이왕 때 한강유역 장악을 했고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 때 열심히 전성기를 누려서 고구려 고국원왕 전사시키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 장수왕 때는 우리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백제 공격해서 이 장수왕 때 5세기 때 한강유역 차지하고 이때가 고구려 전성기야. 자, 그리고 당연히 백제는 한강유역 빼앗겼으니까 백제 괴로왕 하면서 죽고 웅진으로 천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성왕은 좀 더 넓은 사비로 천도한 다음에 신라랑 연합해서 한강유역 찾으려고 했는데 진흥왕이 응 아니야 내가 한강유역 다 먹을 거야 통수 쳐가지고 한강유역 전부 차지했다. 요 만화로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보기 더 편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국의 통치체제 한번 볼게요. 자, 삼국의 관등제, 관리의 등급이라고 했죠. 관리의 등급 특징, 갑자기 어디에서 관리가 뿅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왕이 영토 확장을 통해서 왕과 왕이 속한 그 부의 권력이 엄청 높아졌다고 했잖아. 왕권도 강화되고 그럼 나머지 군장들 어떻게 할 거야? 걔네들, 각 부를 지배하고 있던 나머지 각 부의 군장들 얘네들을 이제 왕 밑에다가 하나 둘씩 질서 정연하게 그
센 정도에 따라서 관등에 편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신하로 넣으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삼국의 관등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세기에 걸쳐서 각 부의 지배 세력, 즉 군장들을 관리 등급에 편입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국왕 중심으로 위계 질서를 확립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우리는 연맹체 국가야 라고 하고 너가 대표해. 하지만 넌 우리를 간섭할 수 없어. 연맹체 국가였잖아. 근데 이 왕의 힘이 가면 갈수록 세지니까 누구도 얘한테는 범접할 수 없어. 그럼 이 나머지 있는 애들을 이 왕이 신하로 편입을 시키려면은 얘네가 얼마나 센 놈들인가에 따라가지고 자기 밑에 순위를 정해가지고 서열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A, B, C, D라고 하는 부가 있다고 쳐. 자, 왕이 자기가 이제 어차피 제일 세. A, 너는 나 다음으로 좀 힘이 세지. 너 그러면은 너는 1등급 관등에 넣어줄게. 그 다음에 B, 네가 세지. 너는 2등급. 너 C, 너가 좀 그 다음에는 너지. 너 3등급. 아, 너는 완전 쩔이네. 너 16등급.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등에 편입시켜가지고 국왕을 제일 위로 해서 국왕 중심의 위계 질서, 즉 서열을 확립을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 가니? 오케이. 이해 안 가면 수업 시간에 또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등제뿐만 아니라 독특한 신분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바로 그걸 여러분들 골품제라고 하는데, 부족장 세력, 부족장 얘들아 군장이랑 같은 거야. 이런 각 부의 그런 족장, 군장 세력들을 이 중앙의 귀족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부의 세력에 따라서 지위를 부여한 게 바로 신라의 골품제라는 신분제도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방금 위에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무슨 말이냐? 왕은 어차피 제일 높아. 왕은 얘들아 신라에서 성골이야. 왕족. 신라도 여러분들 연맹체 국가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이런 왕족, 어차피 영토확장통해서 제일 힘이 세 왕족 제하고 나머지 애들도 중앙 귀족으로 이제 포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으로 돌릴 순 없잖아. 너네 내 밑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데 부의 세력에 따라서 지위를 부여를 한다고. 굉장히 잘 나가는 부야. 왕 다음으로 잘 나가는 부였어. 그럼 너는 진골. 그 다음으로 잘 나가. 너는 그럼 육두품. 그 다음은 너는 5두품, 너는 4두품, 아, 너 잘 못 나가네, 너 3두품, 2두품, 1두품,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얘들아 골품제라고 해. 골품제는 여러분들 신분을 골과 품으로 나눠서, 두 품으로 나눠서 골품제라고 합니다. 자, 골은요 여러분들 성골과 진골을 바로 골 등급이라고 하고, 6두품부터 1두품까지를 두품이라고 해. 이걸로 구성된 신분제도를 골품제라고 하는 거야. 성골이 제일 좋은 거야. 왕족이야. 그 다음에 진골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골품제는요. 신라에서 관리의 등급을 정하는 관등제랑 결합이 돼가지고 이 골품에 따라서 승진 등급에 제한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 옆에 있는 표 볼게. 신라의 등급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등급은 이벌찬이야. 그리고 6등급은 아찬이야. 그리고 10등급은 대나마야.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관리의 등급이. 근데 이게 골품제랑 같이 결합이 돼서 운영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이 왕 다음으로 높은 진골 같은 경우에는 관리 등급도 제일 높은 1등급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어. 얘는. 제일 높은 관리 할 수 있어. 근데 6두품은 죽을 똥을 싸도 절대 진골을 이길 수 없어. 애초에 시작부터 얘네는 이 진골보다 낮은 세력을 가진 부였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골만큼 못 올라가고 6등급, 여기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가. 그리고 5두품 같은 경우에는 대나마까지밖에 못 올라가. 4두품은 대사까지밖에 못 올라가. 나머지 3에서 1두품은 그냥 평민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관등제와 이 골품제가 결합해서 골품에 따라 승진 등급이 제한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회의기구의 변화도 한번 볼게요. 연맹체 국가에서 회의기구는 어땠어? 제가회의, 정사회의, 그 다음에 화백회의 있었잖아. 그거는 왕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어? 연맹체 국가에서? 아니잖아. 다 같이 만장일치로 하거나 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다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그 회의에 이제 왕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왕이 참여하지 않고요. 그냥 귀족들,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왕 다음에 있는 신분, 귀족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국가의 정치를 논의하는 귀족회의로 성격이 바뀌어. 여기서 왕은 빠져. 그럼 왕은 뭐 하냐? 왕은 그냥 귀족들이 논의한 결과를 제가 허락해주든 허락하지 않든 간에 결정해주고서 발표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너네 생각을 해봐. 학교에서 학생회
각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학생회 각 부장들 학생회 회의할 때 교장 선생님이 끼니? 안 끼잖아. 교장 선생님은 학생회에서 결정한 거 가지고 해도 돼 안 해도 돼 결정해주는 역할만 하잖아. 왜? 교장쌤은 짱 세니까 굳이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당시도 마찬가지야. 중앙집권 국가에서도 여러분들 왕은 짱 세니까 굳이 이런 회의 맨날 참석 안 해도 돼. 그냥 얘네가 논의했으면 너네 이거 논의했네? 요건 돼. 요건 안 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해가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회의기구 성격도 중앙집권 국가에선 바뀌었다라는 거. 자, 오늘도 여러분들 내용이 길었는데 어쩔 수 없어.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단원에 몰아버려가지고 이거는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 겁니다. 알죠? 고생했어.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